책 펴봐봐. 책 펴봐요. 책 펴서 우리 어디 펴면 돼? 101쪽 피면 돼. 102쪽 피면 될 것 같은데. 교재 페이지 101쪽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보자. 101쪽, 102쪽이네. 102쪽. 네. 거기 보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 부분 B라고 써있고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한번 볼게요.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줄쳐. 첫 번째 줄,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물하고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책 피세요. 책 102페이지. 책 갈게요. 생물은 환경 요인인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의 여러 환경 요인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요. 생물의 생명활동의 환경 요인이 변화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빛과 생물 한번 보세요. 빛은 생물의 분포, 성장, 형태,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빛의 색이 한번 볼게요. 색이. 자, 거기 보시면 색이 종류에 따라 생존한 빛에,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른데 강한 빛에 적응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햇빛이 강한 데에서 자라는 애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출처가 잎이 두꺼워요. 잎이 좀 두툼해요. 소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거. 근데 약한 빛에 적응한 애들은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야 되니까 잎이 일반적으로 출처가 얇고 넓어요. 얇고 넓어. 대신 그러니까 얇은 대신 빛을 많이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얇으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넓어. 그래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밤나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자, 거기서 보시면 한 생물 내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좀 두툼하고요. 약한 빛을 받는 애는 좀 얇고 넓어서 역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거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울타리 조직이 뭔지. 울타리 조직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엽록체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울타리 조직이 좀 두툼하고 잘 발달되어 있어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약한 빛일 때는 울타리 조직이 좀 얇으면서 대신에 좀 넓겠죠. 표면적이 좀 넓게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조시간하고 생물 한번 보시면은 일조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 해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조시간은 동물의 생식주기나 그러니까 새끼 낳는 계절이 따로 있다는 거죠. 행동, 식물의 개화 시기, 그러니까 꽃이 피는 계절. 코스모스는 우리 가을에 피잖아요. 국화도 가을. 그래서 국화축제 같은 거 다 가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봄에는 보통 장미축제 하잖아요. 에버랜드 이런 데서. 그리고 가을에는 그거 국화축제 같은 거 한다. 그러니까 개화 시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동물 한번 보세요. 꾀꼬리와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낮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하고요. 송어나 노루 같은 거는 가을에 번식을 해준대요. 그래서 걔네 성호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생식 주기가 좀 다르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붓꽃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상추나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코스모스라든가 국화, 나팔꽃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은 짧은 가을에 꽃이 핀대요. 괜찮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일식물, 밑에 뜻만 알아두자.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장, 길장자야. 해가 떠있는 해일자 쓰잖아요. 해가 떠있는 게 길다고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 긴 걸 장일식물이라고 하고요. 단일, 짧은 단이요. 해가 떠있는 시간이 짧다고요. 밤이 길다고요. 밤이 긴 데가 언제예요? 가을부터 겨울까지잖아요. 그때 꽃이 피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살짝 씁시다. 빈 공간이 있어요. 왼쪽 보충 설명 쪽에. 네, 보충 설명 쪽에. 빛의 빛이 색이 아닌데. 빛의 투가 써. 빛의 투가
투과성에 따른 생물 분포라고 쓰시고요. 자, 깊은 데로 갈 거예요. 바다 그릴게요. 바닷속이에요. 바닷속이에요. 여기 바다예요. 바다. 자, 얕은 바다 여기 있고요. 중간 바다 있고요. 깊은 바다 있어요. 햇빛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자,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는 그다음에 자, 홍조류가 여기에 살고요. 갈조류가 여기에 살고요. 녹조류가 아닌데 청조류라고 안 해요. 아니 뭐라고 하지? 녹조류? 이상한데. 녹조류 말고 뭐 있어? 아니 녹조류라고 하나? 해조류? 아니야 해조류. 저걸 합쳐서 저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지? 야 서브노트에 있을 거야. 녹조류가 맞긴 맞다. 녹조류, 녹조류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파래가 여기 살아요. 파래, 청가 이런 거. 갈조류는 미역하고 다시마. 갈색인 애는 홍조류는 대표적으로 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왜 색깔이 왜 녹색이라고 하고요, 왜 갈색이라고 하고요, 왜 홍색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다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엽록소라는 색소는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색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다 녹색만 갖고 있어서 녹조류라고 하고, 얘는 녹색뿐만 아니라 갈색의 색소가 있어서 갈조류라고 하고, 얘는 녹색뿐만 아니라 홍색의 색깔도 있어. 그러니까 붉은색의 계열도 있어서 홍조류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가 깊이에 따라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왜 그러냐? 얘들아, 우리 내 색깔은 내가 녹색이면 나 녹색을 반사해. 그럼 나머지 색깔은 흡수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내가 홍색을 띠면 붉은색을, 야, 김 있잖아, 김. 우리 파래김이라는 게 있어. 파래김은 말 그대로 파래로 만든 거라서, 김 오늘 집에 가서 봐봐. 김 햇빛에다 이렇게 전등이나 이런 데 이렇게 비춰보면 녹색이 많아. 요거 파래 쌍. 사실 파래가 아니고 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반찬으로 나온 게 그냥 김처럼 생긴 건 다 김이라고 하는 거잖아. 파래로 만든 거야. 걔는 김이 없어. 거의 없어. 제일 싼 거야. 진짜 김은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핑크 색깔이 돌아요. 그럼 김이 많이 들어간 거야. 핑크 색깔이 많을수록 비싼 김. 진짜 왜 깊은 데서 채취했으면. 얘네서 얘가 비싸요.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얘는 지금 홍색을 걷어내요. 그래서 여기는 청색광을 이용해요. 청색은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빛이. 우리가 햇빛이 빨주노초파만 뭐 비치잖아요. 반대야. 이게 청색광 깊은 데 가요. 그러면 얘는 적색광을 이용합니다. 붉은 색깔은 많이 저 밑에까지 못 들어가. 빛이 못 들어가서 얕은 빛만 들어. 그러니까 얘는 얕은 데 사니까 적색광을 이용하지만 얘는 깊은 데 사니까 적색광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햇빛 중에서. 그래서 청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색은 흡수하고 지가 띄고 있는 홍색은, 붉은색은 반사한다 이거야.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얘는 황색광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 중간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빛의 투과성에 따라서, 빛의 깊이에 따라서 뭐가 더 깊은 데에 들어가느냐, 투과성,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빛의 파장에 따라. 파장에 따라서 빛이 투과하는 정도가 달라서 분포하는 조류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청색광이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청색을 이용해서 청색을 흡수할 수 있는 홍조류가 주로 분포한다 이런 거.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빛에 따른 생물의 분포니까 빛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했느냐를 알려주는 예예요. 선생님 서브노트 217쪽에 이거 써줬고요. 우리 책에는, 이 책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냥 알아두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 거기다 간단하게 그리세요. 애기 페이지 그 조그만 부분에다가 빛의 파장에 따른, 아니면 빛의 투과성에 따른 생물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는데 녹조류는 적색광, 홍조류는 청색광을 이용한다. 이렇게 양쪽 끝에만 하면 중간은 잘 안 나와.
괜찮죠? 네, 요거는 그냥 해주는 거고 양쪽 끝에 괜찮지? 되셨을까요? 괜찮아요? 자, 선생님 안 지울게요. 좀 이따 쓰세요. 자, 거기 103페이지 가봐. 온도. 온도하고 생물에서 온도는 생명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줘요. 자, 동물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봐봐. 개구리나 뱀이나 곰이나 박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줄쳐봐. 겨울잠을 잔대요. 기러기와 같은 철새 줄치시고요. 계절에 따라 온도가 적합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철새예요. 그 다음에 뱀이나 도마뱀 같은 변온, 체온이 계속 주변 활동에 따라서 변하는 애들은 기온에 따라 햇빛에 있을 때도 있고 그늘에 있을 때도 있고,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 동물, 온도가 정해져 있는 애는 깃털이나 털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몸에 열이 바깥으로 새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사는 애들은 지방이 좀 많아. 몸에 지방이 많아. 나 103쪽 하는 거, 103쪽. 103쪽. 자, 그 다음에 펭귄은 겨울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하고 털이 더 두툼하고 촘촘하게 자라게 하는 거고요. 포유류는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 몸집과 몸 말단 부위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추운 지역에 살수록 몸집은 커지고 말단 부위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얘들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우리나라 여우 어떤 거 같아? 셋 중에? 가운데 있는 거. 약간 우린 개처럼, 늑대처럼 생긴 여우수잖아. 우리 이런 여우 있잖아요. 그치? TV나 이런 데서 보면 여우 막 어우 이런 나오면 다 이런 여우 나오잖아요. 약간 개같이 생긴. 그치? 근데 지금 사막에 사는 여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북극에 사는 여우, 다 여우 같은 종류인데, 자, 북극에 사는 애는 어떻게 돼? 여기 끝이 발달하지 않고 좀 뭉뚱하게 생겼어요. 귀 되게 귀엽게 생겼어. 뭉뚱뭉뚱하게 생기고, 털 색깔도 흰색이야. 왜? 전체가 다 흰색이잖아. 그 동네 다 눈 내려서 흰색이잖아. 그 눈대 다 눈 내려서 흰색인데 나만 갈색이야. 나는 뒤진 거야. 나를 잡아먹는 애는 어머 저 새끼 여운데? 저거 다 뒤졌어. 다 잡아먹지. 그치? 근데 흰색이면 저기 오 같기도 하고 그냥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사막 여우 보세요. 사막에는 뭐가 많아? 흙이 많잖아요.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흰색 딱 눈에 띄어봐. 딱 뒤졌어. 그리고 털. 더 뒤져요. 그죠? 더 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을 방출할 수 있게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그쵸? 말단 부위가 좀 크죠? 그리고 몸집이 작고요. 근데 사람도 이래요. 사람도 이래요. 저기 조금 아랫지방에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얄쌍해요. 그죠? 얄쌍해요. 응. 그리고 좀 살하고 가죽하고 거의 붙었어요.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살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극지방 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두툼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덕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애매하죠? 뭐 그냥 그렇죠. 평범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사는 거는 지방 덩어리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또 추우니까. 그래서 걔네들 키가 안 큰대요. 애기들이. 왜냐면 엄청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이게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게 어깨. 그래서 키가 잘 안 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섬유도 발달하고 뭐 다 좋잖아요. 다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그런 특성, 날씨의 특성, 기온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온도에 적응한 거예요. 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이라는 건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체온이 조금 낮아지는 걸 좀 막아준대요. 그 다음에 낙엽수 한번 보시면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어서 잎을 버려버려. 잎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증산작용 같은 거 안 하고 호흡도 좀 덜 한단 말이야. 에너지 덜 쓴다. 왜? 강합성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덜 쓴다. 저장해 둔 것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물하고 생물 한번 볼게요. 물은 생명체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 동물 한번 보시면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에 수분을 손실되는 걸 막는 방법이 뭐야? 파충류는 몸의 표면이 비늘로 되어 있대. 비늘 줄짓이고,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웬만하면 수분 이렇게 날아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곤충은 몸 표면이 키팅질. 곤충 보면 얘가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수분 날라가지 말라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해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물 그냥 매번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놔두고 그러니까 진하게 오줌 쬐끔 나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옆에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옆에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온도가 생물에 주는 요인은 이런 거 했는데, 자, 생물이 온도에 주는 영향에서 자, 소의 트림 한번 보세요. 소가 트림을 할 때 이거 할 때 온실기체인 메테인이 나온대요. 메테인은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높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 육식을 적게 먹으라고 해요. 육식. 우리 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닭을 좋아하는데 닭을 먹거나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엄청 먹잖아요. 그러면 걔네를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료 먹여야 되잖아요. 사료는 식물이잖아요. 걔 키워서 이렇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키우는데 물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돼? 얘네들이 먹으면 또 트림뿐만 아니라 분뇨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메테인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는 먹으라고요.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된다. 요즘에 중국 보니까 돼지 키우는 공장이던데, 건물 하나가 맨 꼭대기는 새끼만 낳아서 이게 새끼들 키우는 그런 데고, 뭐 한 7층, 8층 뭐 이렇게 되게 넓고, 그 다음에는 엄마들 키우는 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키우는 데고, 그런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죽는 데.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관리하기는 좋겠지. 왜냐면 이동거리가 없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내면 바로 크는 데고, 여기서 조금 내려보내면 죽는 데고. 아니 이렇게 뭐 길 같은 거 있잖아. 차 있잖아 얘들아. 너네 요즘에 그 새로 짓는 그 건물에 트럭이 올라가는 거 알아? 트럭이 올라가. 그게 옛날에는 공장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엘베가 있지만 트럭이 올라가진 않거든. 길을 우리 왜 주차장 있잖아. 지하 주차장 뚫듯이 주차장을 내려가려면 그 길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주차장 갈 때 차가 그 길 따라서 가고 또 길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주차장 갈 때. 그렇게 트럭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걸 높게 한다니까. 그래서 트럭 자체가 그 건물로 올라가. 이렇게 층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짐 싣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냥 트럭이. 그러니까 원래는 위에서 만들면 밑으로 다 내려서 사람이 또 지게차로 옮겨서 이렇게 그 큰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 실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실면 차가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건물을 지어. 새로 짓는 건물을. 기존 건물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러면 얘네들도 동식물도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게 키운다. 사람 그냥 동물 뭘 어떻게 내려보내? 그냥 그거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면 돼. 그것도 다 만들지. 그래서 좀 무서워. 그렇게 사육하는 거. 그렇지 않나? 우리가 인간인 게 다행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넘겨봐. 식물에 적응 한번 볼게요. 식물은 서식지에 따라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했대요. 자, 육상에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육지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 줄쳐봐.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에 사는 애들은 굳이 물을 흡수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 물이 풍부한 환경에 서식하는 수생식물, 물에 사는 애. 관다발이나 물관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고,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면서 물에 뜰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애들은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막 발달하면서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뿌리는 발달하고, 잎 너무 크면 증산작용 많이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잎이 가시로, 그러니까 작거나 가시로 변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좀 막아주고, 오히려 비 왔을 때 한번 그러니까 저장을 하라고. 저수 지역이 발달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에서 보시면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 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이 생물 생활에 영향을 주는데요. 생물의 적응을 한번 볼게요. 바닷가에 사는 삼초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옆에 그림 보여요. 그렇게 생긴 건데 얘는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수분을 잘 흡수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바닷물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바닷물은 우리도 바닷물을 먹고는 못 살아요. 왜냐면 염분이 높으니까 우리 삼투 배웠지? 삼투 고농도, 저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세포 옆에 고농도 바닷물,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다 바깥으로 나가. 난 죽는 거야, 물이 없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닷물에는 미생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사는 생선회는 우리가 먹어요. 근데 민물에 사는, 그러니까 연못이나 저수지에 사는 데 있잖아, 짠물 아니네. 거기에 사는 생선은 회로 안 먹어요. 날거로 안 먹어요. 왜요? 몸에 세균이 있다, 기생충이 있다. 안 먹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애는 우리 회를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왜? 미생물이 없어요. 미생물이, 그 짠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없으니까 그냥 날거로도 먹지만, 근데 그 연못에 사는 애, 어머 지금 잡았네, 생생하네, 먹자. 먹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왜 먹는 거 아니에요. 날거로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자신 없으면 날거는 먹지 마세요. 팍 익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얘 함초는 특별하게 사네. 그 다음에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져서 세균의 종류가 다른데, 공기를 많이 갖고 있는 표면은, 그나마 표면은 산소 세균이 살기가 좋고요. 공기가 적은 깊은 데는 산소가 적으니까 무산소 세균이 살기 좋대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밑으로 오면 생물 영양 한번 보세요. 지렁이와 두더지는 흙속을 돌아다니면서 파주니까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서 산소가 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지렁이의 배설물은 영양물질이 많아서 지렁이가 많이 사는 곳은 성분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흰개미는 침과 배설물을 섞어 집을 짓기 때문에 토양 성분을 변화시키고, 토양 속의 미생물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른 생물한테 양분을 제공하거나 비생물적 요인의 환경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서로 영향을 지금 주고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공기 한번 보세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비해서 적혈구수를 많이 해서 산소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공기 중에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되고, 그래서 걔네들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주변의 공기 조성을 변화시키고요. 노송나무, 삼나무, 소나무 등의 일부 나무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주변으로 내뿜음으로 인해서 주변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찬찬히 읽어서 생물이 무기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지 무기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10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뒤에서는 2번하고 10번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2번, 10번. 뒤에 문제는 2번, 10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2번, 10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2번, 10번. 아니요, 5번, 10번. 미안해. 5번, 10번만 풀자. 5번, 10번. 5번, 10번만 풀게. 뒤에서는 106페이지, 107페이지, 5번, 10번만 풀게. 그리고 뒤에 실력업 문제 1번만 풀게요. 실력업 1번만. 하나만 내가 별표 쳐놨네. 그 다음에 생태계 풀면 오늘 배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거기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여기는 별로 어렵지